이 시스템은 지금 C 프로세스와 C 포렌시스, 시스테인 세 가지 장비를 합해서 이제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C 매치라고 하는 굴절률 매칭 솔루션까지 해가지고 시스템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인 이제 조직 투명화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거대 시료 염색 시스템이라고 따로 특별히 써놓은 이유는 투명화가 되지 않는 시료도 훨씬 더 두껍게 더 빠르게 염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써놨습니다. 여기 포인트에서 집어넣은 것처럼 수밀리미터의 두꺼운 조직을 투명화부터 한체 염색까지 하는 게 이 시스템의 주된 목적이고요. 그 마우스 브레인 기준으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이상은 투명화와 염색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2, 3일 안에 투명화와 이제 염색까지 다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항체 소모 또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자 이 시스템을 이제 제공해 주신 크레용 테크놀로지의 박원 부사장님께서 발표를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원 부사장님은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취득을 하셨고 지금까지 올림푸스 현미경과 칼자이스 코리아, 코모큐브 등에서 일들을 해오시면서 이쪽 분야에서는 아주 베테랑으로 잘 알려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현재까지 크레용 테크놀로지에서 부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미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현입니다. 저는 좀 전에 토모큐브 얘기를 제가 잘 들었는데요. 검색을 하지 않고 바로 굴절률로 이미징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저는 좀 본의 아니게 그 반대되는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저는 이제 염색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잘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이제 딥티슈 이미징이고요. 빠르게 이제 3차원, 아주 두꺼운 3차원 조직을 이제 조직 면역 화학 염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딥티슈 이미징이 이제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그 투명화, 조직 투명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염색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미징하는 팁까지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형광 조직 면역화학 염색법은 이제 연구용으로나 또는 이제 의료 진단 분야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쓰는 이제 필수적인 툴로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직은 이제 3차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D를 이제 보기를 원하시죠. 좀 더 크고 두껍고 전체의 어떤 구조를 보기를 원하시지만 현재는 이제 2D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염색이 사실은 이제 두껍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얇게 박편을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문제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직이 두꺼울수록 이제 투명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빛이 스캐터링이 많이 돼서 형광을 이제 익사이테이션 역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이게 큰 문제고요. 그거는 이제 형광 단백질을 이용한다거나 IF, 엔티바디를 이용한 거 둘 다 문제가 되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엔티바디를 사용하는 이제 IF의 문제인데, IACC의 문제인데, 이제 페네트레이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엔티바디가 크기 때문에 이제 조맥 조직 안으로 이제 스며들기가 쉽지가 않죠. 이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한 이제 기술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이 조직 투명화라는 이제 기술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직 투명화 기술들을 보면은 이제 일단 조직에 있는 조직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렇게 불투명한데 이제 이것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크게 두 가지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말로 좀 문자 그대로 이제 트랜스퍼런시, 즉 투명화를 시키는 겁니다. 조직 안에 있는 이제 리피드를 빼줌으로써 이제 투명화시키고 또 굴절률을 맞춤으로써 이제 투명하게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광을 깊은 도까지 이제 여기실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좀 전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 이제 투명화라는 건 조직 투명화라는 건 디리피세이션 과정이 들어가 있다. 즉 이제 지방을 이제 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엔티바디 즉 항체를 이용한 조직 면역 화학법에서는 이제 필수적인데 그 항체가 조직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퍼미빌리티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두 가지 그 프로세스가 다 들어가야지만 이제 조직 투명화하고 보통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많은 방법들이 이제 나와 있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그 논문에 사실 잘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몰셀에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조직 투명화라는 무엇인가라는 게 이제 A 그림을 통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불투명하면 이제 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리피드를 제거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투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굴절률을 맞춰주는 RI 매칭을 통해서 완벽하게 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두꺼운 샘플을 볼 수 있다는 전체적인 과정을 A에서 나타나 있고요. B라는 것은 이제 심플 RI 매칭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은 리피드 리무벌과 RI 매칭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피드 리무벌을 하지 않고 그냥 RI 매칭만 통해서 이제 투명화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나온 게 사실은 이제 이거였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포커스 클리어라는 용액이 이제 처음 대만에서 나와서 그것을 사용해서 투명하게 만들고 이제 어떤 뇌 전체 구조를 이제 보는 그림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리피드 리무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클리어는 안 되고요. 약간은 이제 노란 빛깔이 좀 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조직 투명화라는 거는 이제 C나 D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C 방법이 이제 사실은 뭐 이전부터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BABB를 이용하거나 여기서 좀 발전된 이제 iDISCO나 3DISCO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리피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RMH를 통해서 완벽하게 투명하게 만든 후 이제 보는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은 우레아 베이스드 방법인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스케일이라는 방식이고 이제 일본에서 미야자키 교수가 개발한 방법이고 그걸 또 발전시킨 게 바로 큐빅이라는 방법입니다. 역시 이제 리피드 리무벌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RI 매칭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투명하게 만듭니다. 최근은 아니고 이제 그 뒤에 나온 방식이 이제 바로 하이드로젤 인베딩 방식이라고 해서 그 조직을 이제 처음에 우리가 취할 때 퍼퓨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이드로젤 모노머를 같이 주입시키고 피 뺄 때 이제 같이 주입시킨 다음에 엠베딩 과정을 통해서 굳히죠. 굳히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리피드가 빠져도 이 하이드로젤이 조직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본 역할을 하게 되고 지방을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MH를 통해서 투명하게 만든 방법인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백본 역할을 하는 이제 하이드로젤 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일렉트로포리시스가 되는데 전기를 써가지고 이제 빼는 방식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 방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점이 꽤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나온 방식이고요. 셀 2015년 것을 봐도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약간 비교 분석을 하고 해보면은 이제 일단 아까 처음 얘기했던 아이디스코나 이제 BLB 같이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방식은 지방을 당연히 빼주면서 이제 투명화를 시키는데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수동이지만 상당히 빠른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엔티바디를 당연히 지방에 빠졌기 때문에 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체를 이용한 염색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톡식하고 그다음에 스링키지가 좀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퀀칭 즉 GFP나 아니면 YFP처럼 이제 형광 단백질을 이용할 때 그게 또 이제 잘 파괴되기 때문에 GFP를 같이 이용할 수는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번 같은 경우는 심플 리무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 리피드 리무벌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굴절률만 맞춰서 투명화시키는 방법이죠. 포커스 클리어가 가장 유명했고 요즘엔 또 다른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리피드 제거 과정이 없기 때문에 IHC에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프로스 프로틴
형광 단백질을 보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제 간단하죠. 용역 속에 단 것만 놓으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C번 같은 경우가 이제 큐빅하고 스케일 방식인데 우레아 베이스드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형광 단백질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IHC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프로세스가 이제 느린 과정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살짝 고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하이드로젤 인베딩, 이제 주로 크라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인데 이제 처음에 퍼퓨전 할 때 이제 하이드로젤 모노머를 이제 넣고요. 넣은 다음에 인베딩 과정에서 굳혀준 다음에 전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수동 방식으로 해가지고 투명화를 시킵니다. 리피드를 제거하고 보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만약에 전기를 이용한다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수동 방식보다는 훨씬 빠르고요. 그 다음에 형광 단백질 그리고 IGC 모두 가능한 기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드로젤 인베딩 방식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이게 더 빨리 투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리피드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요. 그래서 큰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그 백본 역할을 해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프로틴 메인테넌스가 좀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광 단백질이나 IF가 모두 가능하고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보면은 일단 장비가 있어야겠죠. 장비가 필요하고 과정 자체가 좀 더 많습니다. 이제 스텝이 더 많은데 그 스텝이 처음에 장기를 적출할 때 우리가 펄퓨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모노몰을 같이 이제 PFA랑 넣어주게 됩니다. 아크릴 알마이드 베이스로 넣어주게 되는데 이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넣어준 다음에 장기를 적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딩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크릴 알마이드를 이제 굳혀주는 이제 작업이죠. 이 작업이 꼭 있고 그 다음에 조직 투명화를 보통 이제 SDS를 이용해서 디터전트를 이용해서 DDPD 이런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방식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동 방법과 이제 액티브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이제 적출하게 된 엠베딩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명화 시킬 때 이제 SDS 가지고 보통 이제 투명화를 시키는데 그냥 이제 솔루션에 담가 놓고 이제 쉐이킹을 계속 해주면 높은 온도에서 쉐이킹을 해주면은 서서히 투명화가 됩니다. 리피드가 빠지면서 좀 투명하게 되고 단점은 이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죠. 큐빅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IGC처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하지만 장점은 이제 굉장히 젠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걸 만약에 이제 기계에 넣고 전기로 빨리 빼주면 매우 빠르게 이제 우리가 리피드를 제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십 배 이상 빠르게 사실 제거 가능하고 보통 2, 3일 정도 우리가 1mm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브레인 조직에서 2, 3일 정도 수동에서 걸린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3, 4시간이면 투명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뭐 길게는 10시간 정도도 정도면 투명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빠른 대신에 아무래도 이제 전기를 이제 계속 걸게 되면 조직에 약간 이제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조직에 따라서 많은 경우 이제 이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액티브로 아주 좀 세게 해가지고 한 2, 3시간 한 다음에 하루 정도 이제 패시브로 해서 젠틀하게 투명하게 만들어지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프로세스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가 이제 그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쉐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이제 우리 조직을 넣어 놓으면은 수동으로 투명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80도까지 온도 조정이 가능하고 쉐이킹도 가능하고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진공 기능도 가능합니다. 아까 엠베딩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엠베딩을 할 때 높은 온도에서 진공에서 꼭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따로 이제 다른 장비가 필요 없이 이 기계 한 대에서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워싱 과정이나 아니면은 수동으로 하는 클리어링이나 또 수동으로 하는 염색도 진행할 수가 있고 엠베딩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그 액티브
클리어링 그 장비로는 이제 저희는 C4S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조직을 넣고 이제 넣어주면은 이제 자동으로 SDS 디전트가 돌면서 전기가 걸어주면서 빨리 투명화를 시켜줍니다. 이때 이제 홀더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홀더 W 같은 경우는 이제 홀브레인이나 이제 조직 전체를 넣을 수 있는 망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홀더 M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스 한 1mm, 2mm짜리 두꺼운 조직의 슬라이스를 넣을 수 있는 홀더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염색입니다. 이제 조직 투명화는 이제 이렇게 시키면 되는 건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건 염색이죠. 그래서 염색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 잘 아시다시피 혈관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을 발현시킨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클리어링이라는 거는 진짜 트랜스퍼런시만 시키면 됩니다. 즉 투명하게만 만들면 우리가 바로 이미징이 가능하겠죠. 상대적으로는 훨씬 더 간단한 방식이네. 당연히 이제 티즈 마우스를 이용하던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멀티컬러 염색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조직이 좀 확장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메인 타겟은 이제 이뮤노 레이블링이죠. 즉 이제 조직 항체를 이용하는 조직 면역화학 염색법인데 이게 아무래도 메인이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클리어링 말이 꼭 이제 디리피티션 과정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즉 지방 부분을 빼줘야지만 이제 항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동반한 클리어링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염색을 할 때 이제 항체 염색을 할 때 패시브, 즉 수동 방식이냐, 액티브, 전기를 이용한 방식이냐 나눠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액티브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절률 매칭을 한 다음에 이제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페네트레이션, 즉 이제 항체가 얼마나 잘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고요. 패시브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투롱. 너무 시간이 이제 확산에 의해서 항체가 조직 안으로 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고,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장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항체 소모량도 좀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혈관 단백질을 이용한 염색을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아까 언급했듯이 심플 일머전, 즉 굴절만 가지고 맞춰주면 투명화되니까 염색은 이미 뭐 발현돼서 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C매치라는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굴절률을 1.46 이제 하이 높은 이제 굴절률을 맞춰주고요, 전체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이즈가 부풀거나 이제 축소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샘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 물에 가까운, 끈적끈적하지 않는 물에 가까운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C매치를 이용해서 이제 투명화 시킬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미 발현이 형광 단백질이 다 발현이 되어 있다면 이제 1mm 정도 두께의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한 4~5시간이면 이제 투명화 시켜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홀브레인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틀 이상은 이제 담가 두셔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투명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바로 이미징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직접 이미징한 이제 마우스 브레인 YPP 발현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그 큰 두꺼운 이제 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콤포칼로는 이제 촬영이 불가능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밍 그 라이트 시트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잘 투명화가 되니까 이제 안까지 정확히 다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뭐 1mm 정도 두꺼운 이제 그 슬라이스 조직도 뭐 당연히 충분히 다 관찰이 가능하죠. 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컴포 컬러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니콘 컴포 컬러 사용해서 이미지를 촬영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스테레오 컴포칼이라고 스테레오 현미경을 기본으로 한 이제 컴포칼 현미경이 있는데요. 이제 이걸 사용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를 찍은 다음에 이제 줌으로 당겨가지고 이제 확대를 했을 경우 전체가 잘 다 안까지 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형광 단백질에서 이제 염색을 한다, 단백질 염색을 한 후 이제 이미징한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상대적으로 훨씬 좀 쉽습니다. 일단 염색만 발현만 잘 되면 사실 이제 이미징이 이제 중요한 문제고, 투명화 시키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좀 간단한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항체를 이용한 이뮤노 레이블링은 생각보다는 훨씬 더 이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투명화 기술은 무조건 디리피테이션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굉장히 많은 그 조직 투명화 기술들이 나와 있고요. 한 20가지 이상 나와 있고 지금 계속 이제 새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틀렉은 사실 이제 투명화는 아닙니다. 투명화는 사실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염색을 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염색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미징을 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는 대부분 이제 패시브 방식, 즉 확산을 이용한 이제 수동 방식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매우 아까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1mm 정도 기준했을 때 보통 한 7일 정도 생각을 하셔야지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를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이제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AEFI라는 기술, 즉 이제 전자 초점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저희가 만든 특수 챔버에 조직을 넣고 이제 항체랑 버퍼를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장치에 장착한 다음에 이렇게 일렉트로포리스를 이제 걸게 되면은 이제 항체를 전기의 힘으로써 밀어주게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밀어주게 되면은 항체가 조직 안으로 더 빨리 깊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극성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게 되면 붙지 않은 항체들이 이제 반대쪽에 가 있겠죠. 이 반대쪽에 있는 항체들이 이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반대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대쪽에서 밀어주게 되고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게 되면은 이제 안에 있는 조직을 완벽하게 염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특수 챔버라는 거는 저희가 사실 이온 컨덕티브 필름이라는 기술을 막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막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특허 기술인데 조직을 넣은 다음에 버퍼랑 넣고 이제 전기를 이제 주게 되면은 사실상 보통 대부분의 어떤 멤브레인들은 이제 포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흐르고요, 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항체가 계속 이제 희석이 되게 되죠. 희석이 되게 되면은 사실상 항체를 계속 중간에 이제 넣어줘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도 있고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필름을 일반 필름이 아니라 이온 컨덕티브 필름을 사용해서 물 분자는 사실 이제 이 챔버 안으로 이제 못 들어오게 됩니다. 못 들어오면 전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챔버가 이제 이온 컨덕티브 필름이기 때문에 이온만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기는 흐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에 있는 항체를 다일루션 시키지 않고 소량의 항체로서 두꺼운 조직을 염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이제 이 이온 컨덕트 필름은 저항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얼마나 크기의 전압을 인가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잡는 데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 방식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수동 방식은 아무래도 확산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가운데까지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전기를 이용해서 항체를 밀어 넣다 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훨씬 효과적으로 염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 전자 초점 기술과 아까 보여드린 이제 이온 컨덕트 필름을 이용한 이제 장치가 바로 이제 C-스테인이라는 장치고요. 이 장치와 아까 투명화시키는 이제 C-프로세스, 그다음에 엠베딩과 워싱이나 뭐 수동을 시킬 수 있는 C-프로세스 이걸 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C-세트로 해서 선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3시간 안쪽으로 해서 저희가 1mm 두께 정도의 뇌조직은 염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거의 전 자동이라 볼 수가 있고 이 터치 스크린에서 모든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되는 항체도 저희가 보통 1대 500에서 1대 1000 사이를 사용하는데 버퍼가 한 5ml 정도 들어가니까 10마이크로 이내에서 두꺼운 조직을 염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이 약간 흔들리긴 하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YFP와 그다음에 이제
이 와이프를 잡는 엔티바디를 써가지고 이제 코로코라를 확인한 이제 이미지고요. 1.5mm 정도 두꺼운 이제 마우스 브레인을 사용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멀티플렉스 스테이닝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엔티바디를 한꺼번에 놓고 이제 전기를 돌리면 이제 멀티플렉스 스테이닝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직접 이제 회사에서 촬영한 이제 레드 브레인 샘플인데요. 1mm 정도 두께고요. 뭐 GFAP랑 렉틴 그리고 다피 해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1mm 정도 두껍고 염색이 다 안까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한 2mm 정도 두께의 조직을 염색한 건데요. 일단 타일 스캔으로 전체적인 염색 부분을 보고 이 부분만 이제 Z 스택으로 해가지고 컴포칼로서 다시 촬영한 겁니다. 안까지 잘 염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3D 이 이미지 레벨링이 상당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두께가 두껍고 이제 이거 완벽하게 실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상당히 있죠. 조직의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엔티바디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회사 사이트이긴 한데 이제 비지콜이나 미국 회사의 사이트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추천하는 어떤 생각해야 될 요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양한 이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엔티바디 같은 경우 2D에서 됐다고 사업장에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엔티바디는 사실상 3D 이뮤노 레벨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험을 할 때는 얇은 샘플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두꺼운 샘플로 나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홀브레인을 하겠다, 조직 전체를 하겠다 하면은 사실 뭐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항체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결과가 안 나오면은 조건 잡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추천드린 방식은 일단 1mm 이하, 즉 한 500마이크로나 뭐 300마이크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1mm, 거기서 잘 되면은 이제 2, 3mm짜리를 하시면은 훨씬 조건 잡기가 쉽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염색 시간도 매우 빠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콤포칼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거를 찍게 되면은 콤포칼로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라이트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당연히 찍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항상 1mm 이하부터 먼저 염색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조직 투명화를 거쳐서 이제 디디피테이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한마디로 조직 안에 이제 구멍이 많이 크게 나 있어서 항체가 이제 쉽게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이 항체를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더 빨리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조직 투명화를 하지 않는 샘플이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샘플이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염색을 할 수 있나 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리피드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염색이 사실 힘들죠. 이제 박편을 만들지 않으면. 하지만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밀어넣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일반 수동 방식보다는 훨씬 더 깊게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조직 투명화를 거친 실험이면 디리피테이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mm 이상, 뭐 8mm까지 이렇게 항체 염색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넌 클리어, 즉 조직 투명화를 안 했을 때는 얼마나 두껍게 들어가느냐를 이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뭐 파라핀 섹션을 갖다가 하든지 아니면 크라이오 스타트를 이용해서 크라이오 조직을 염색을 하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파라핀을 보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섹션은 이제 5에서 10마이크론 정도 얇게 한 다음에 디파레페이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안티젠 리트리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항체는 보통 오버나이트를 해서 이제 프라이머리 세컨드리에 붙인 다음에 과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빨리 해도 보통 한 이틀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얻는 결과는 이제 보통 한 10마이크로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정도의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0마이크로는 이제 거의 2D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바이브라톰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생조직을 자릅니다. 따라서 보통 50마이크로에서 한 300마이크로 사이를 자릅니다. 200마이크로 예를 들면은 200마이크로 단위로 보통
기존의 한 5마이크로보다는 20배 이상 두껍게 조직을 자른 다음에 프리트리트먼트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바로 전기로 액티브 스테이닝 합니다. 저희가 보통 거는 조건은 한 40분 정도, 프라이머리 40분, 세컨더리 40분 정도 해서 걸게 되면 바로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0마이크로 정도 되는 이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염색이 다 된 거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전기를 이용하면은 지금 한 2시간, 머신 과정 포함해서 한 3시간 안쪽으로 해서 200마이크로 두께의 조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다른 다피, PVA, 레틴에서 멀티플렉스 이미징도 한번 해봤고요. 이것도 이제 역시 랩플레이 슬라이스인데 한 150마이크로 정도 되는 이미지를 이제 촬영을 하였습니다. 안까지 지금 다 염색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리피트 베리어가 있어도 사실상 전기의 힘으로 밀어주니까 최소 저희가 지금까지 실험한 결과는 한 300마이크로까지는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뭐 다양한 엔티바디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넌 클리어 샘플, 즉 투명화를 하지 않은 이제 생조직도 사실상 뭐 1mm까지는 못하겠지만 2, 300마이크로까지는 이제 충분히 염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그것에 착안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C 멀티라는 제품을 새로 내놨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바로 이제 투명화 과정 없이 이제 아주 두꺼운 샘플이 아니라 한 100에서 300마이크로 정도 사이 정도의 샘플을 갖다가 염색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염색은 이제 한 개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샘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C 멀티라는 제품을 제공해놨고요. 5개의 샘플을 동시에 염색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징 쪽입니다. 예, 이미징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염색하는 쪽이고요. 염색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보통 컴포칼로 3D를 봐야 되니까 당연히 형광등미경이 아니라 컴포칼로서 이미징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할 게 꽤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컴포칼에 이제 LD 렌즈가 있느냐, 즉 롱 디스턴스 렌즈가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인버트, 즉 이제 인버트 현미경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10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 1mm까지는 뭐 2mm까지 또 10배가 커버가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20배 이상, 40배 이상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LD 렌즈가 있어야 가능하죠. 왜냐하면 초점이 안 맞히니까요. 그래서 1mm 이상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제 LD 렌즈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업라이트 현미경이 가지고 계시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잭을 갖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클리어링 티슈를 위한 렌즈가 따로 있습니다. 클라리티 렌즈가 따로 있고요. 이 렌즈를 사용하시면 초신 거리도 매우 길고 그 다음에 굴절률 매칭 솔루션에서 바로 담글 수 있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영상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버트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RI 미스매칭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굴절률을 나중에 이제 매칭한 다음에 컴포칼로 찍게 되는데 렌즈와 샘플 사이에는 이제 매칭 솔루션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인버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디스토션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보통 1mm를 찍을 때 1mm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한 700마이크로 정도가 이제 보통 나오고요. 하지만 그 이유는 이제 이 RI 미스 매칭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런 거 없이 완벽하게 이제 이미지를 찍으시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리어리 티슈를 위한 이제 클라리티 렌즈를 사용하셔야지 미스매칭 없이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저희가 보는 게 만약에 이제 1mm다, 2mm다 하시면은 2mm짜리를 만약에 컴포카로 찍으려면 이제 몇 장을 찍어야 될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보통 뭐 몇 시간 이상 걸리겠죠. 거기에 만약에 좀 더 넓은 부분을 찍겠다, 타일 스캔 같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데이터 양도 당연히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컴포칼로 할 수 있는 어떤 크기 제한이 좀 있겠죠. 그래서 한 1mm까지, 2mm까지는 이제 컴포칼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제 좀 더 큰 면적을 만약에 꼭 찍어야 된다 하면은 컴포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라이트 시트로만 아마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mm를 찍더라도 컴포카를 찍더라도 이제 그 필드 오브 뷰는 당연히 이제 좀 작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일스캔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겠지만 더 큰 것은 라이트로 가셔야 되고 당연히 데이터 핸들링에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데이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컴퓨터가 매우 좋은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한 5mm 정도 되는 것을 찍었을 때 거의 데이터가 테라바이트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다 찍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만약에 찍은 다음에 분석할 수 없다면 거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마리스나 뭐 아라비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예. 컴포칼로 이제 찍을 때는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DC에다가 보통 이제 저희가 말하는 굴절률 매칭 솔루션 C 매치를 이제 몇 방울 떨어뜨려 주고요. 떨어뜨려 준 다음에 이제 밑에서 찍게 됩니다. 업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매치를 떨어뜨려서 이제 샘플이 좀 잠기게 해서 좀 기다리면 투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업라이트에서는 크라이트 렌즈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디핑 렌즈거든요. 그래서 이 굴절률 용액 안으로 들어가서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실상 업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에서 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를 갖다가 다 용액으로 채워야 되니까 너무 이제 용액이 많이 드니까 이런 어떤 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컴포칼로 불가능한 이제 큰 샘플은 이제 라이트 싯을 이용해서만 찍을 수가 있고 장점은 당연히 이제 큰 것을 빨리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당연히 데이터 핸들링의 이슈가 있고 그 샘플 오리엔테이션 하는데도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컴포칼보다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사실 찍게 됩니다. 네. 결론을 이제 서머리 해드리면은 이제 그 조직 투명화라는 거는 이제 아주 종류가 사실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IDS크라는 방식이나 뭐 큐빅이라는 방식도 있고 뭐 하이드로젠 엠베딩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형광 이제 단백질을 볼 때랑 엔티바디를 볼 때는 약간 다르다. 형광 단백질은 심플 일머전 즉 용액만 있으면 사실 거의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티바디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제 디리피테이션 과정이 있는 투명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젠 임베딩 방식 안에도 이제 패시브 방식과 액티브 방식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민도 레벨링 즉 염색 이제 투명화 후 염색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사실 실험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역시 패시브 방식과 액티브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아주 빨리 염색을 시키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저희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제 투명화되지 않은 샘플도 염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체적인 시스템을 정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질문 예. 있으시면 질문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전 예. 시간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풀어드리고 채팅으로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아까 보여주신 그 C스테인에서 제가 궁금한 게 그 틀 안에다가 샘플을 넣고서 이제 전기를 걸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틀의 이 너비가 최대가 얼마예요? 아까 말씀하신 걸로 들으니까 뭐 1mm 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염색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 이걸 계속 늘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맥시멈으로 넣을 수 있는 그 너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넓이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브레인 사이즈 좀 맞추다 보니까 1.8mm 정도 되거든요. 2cm가 조금 안 됩니다. 넓이는. 그러면 혹시 두께는
말씀하세요. 두께는 이제 두께가 중요해서 저희는 두께는 이제 2mm짜리 이상 3mm 정도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홀더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제 홀드 자체가 좀 틀립니다. 그거는 이제 좀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두께 자체가 뭐 2에서 3mm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얇은 시료를 집어넣으면 이거를 딱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 틀이 또 거기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얇은 것들은 이제 한 500마이크로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 이하는 이제 300마이크로 이제 이하짜리는 사실 이제 조직이 약간 무너지거든요. 기존 걸 사용하면요. 1mm는 아무래도 이제 딱딱하니까 얘가 안 무너지고 잘 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2, 300마이크로 또는 뭐 아주 얇은 거, 한 50마이크로짜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홀더가 좀 틀립니다. 좀 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300마이크로 이하짜리 홀더랑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두꺼운 홀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 이상에서 뭐 2mm 정도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는 그냥 같은 홀더를 쓰는데 거기에 뭐 따로 틀이 다시 있어서 걔네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이런 건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저희가 200 마이크로 이하짜리는 이제 따로 틀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200부터 50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500 이상짜리는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틀을 사용해도 이제 큰 무리 없이 무너지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뒤쪽에서 보여주신 클리어웰인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어서 그런데 그거 정확한 역할이 뭐예요? 그냥 솔루션을 홀딩할 수 있는 레저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이거 저희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사실 비지콜이라는 미국의 이런 이제 조직 투명화랑 조직 염색을 전문으로 이제 실험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 회사에서 파는 어떤 이제 제품인데, 이제 이게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인데, 보통 이제 클리어 렌즈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찍을 때 보통 이제 채우거든요. 여기를. 샘플을 넣은 다음에 이제 샘플을 이제 굴절율을 맞춰야지 완전히 투명해지니까 그 굴절율 용액을 채우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50파이나 30파이는 이제 전체를 다 채워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솔루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밑에 솔루션 채우고 커버 슬립 대고 찍을 때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 사실 굳이 이거를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뭐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50만 원씩 막 팔더라고요. 2, 30만 원에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뭐 그냥 걸로 만드는 거 써도 되죠. 그렇죠. 네, 충분히 뭐 그때 김한 박사님이 그때 보여주신 거 양면 테이프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쓰거든요. 양면 테이프 가지고 높이만 맞춰주면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디 회사에서 배운 건데요. 좀 두꺼운 양면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거기 가운데를 이렇게 그냥 커터칼 이용해가지고 구멍을 뚫고 거기에 이제 조직을 넣은 다음에 솔루션 채우고 위쪽은 커버 슬립 덮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대로 다이렉트로 찍던지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잘 이미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클라리티를 해봤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노 입자를 태깅해서 서큘레이션 시킨 다음에 그게 이제 뭐 튜머에 업테이크 되면은 그 아이를 세크리파이스를 해서 그 조직을 이렇게 보는 편인데 이제 문제가 뭐 패시브나 뭐 액티브로 해가지고 이거를 뭐 클라리티를 해도 빠지긴 잘 빠지는데 가끔 저희 시그널이 좀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은 경향도 있거든요. 플로레센스가 그거를 조금 많이 방지해서 이미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좀 찾고 있는데 여기서 뭐 말씀하신 뭐 시스테인 뭐 이런 거를 쓰면은 이미 업테이크가 되어서 조직에 박혀 있는 그 형광도 로스가 없이 잘 다른 스테이닝을 더 진행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시그널 로스가 생긴다고 했는데 클라리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클라리티를 했다는 거는 이제 하이드로젠 임베딩 해가지고 이제 그 백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른 방식보다는 이제 크라비티 방식이 뒤에 하이드로젤 백본이 있으니까 프로틴을 좀 잘 잡아준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고, 보통 프로틴 로스는 무조건 생겨요. 이게 생기긴 하는데 한 20% 정도 프로틴 로스가 있었다고 논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 중에 한 20%는 빠지지만 그래도 이제 80%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미징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제 그걸 하셨는데도 이제 로스가 생겼으면은 사실상 그러면은 이제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그 투명화 시킬 때 이제 전기로 하신 거죠? 아니면 수동으로 하신 거예요? 예, 전기로 하시는 것보다 이제 손으로도 해봤어요. 예, 수동으로 하는 게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예,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고 이제 전기로 줘서 빼고 그다음에 실험 진행을 되게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서 네. 전기로 하니까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로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수동보다는 좀 더 러버스가 하니까 아무래도 빠질 확률이 좀 크죠. 전기가 더 빨리 빼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만약에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몇 볼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클리어링을 아주 빨리 하고 싶다. 왜냐면 굉장히 이제 프로틴도 많고 뭐 좀 날라가도 상관없다. 이런 거는 저희는 이제 조건을 좀 높여요. 예를 들어서 전기 조건도 높이고 온도도 좀 높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한 3, 4시간 만에 투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찍을 때가 있고, 얘는 이제 GFP가 같이 있다. 그래가지고 얘는 사실 뭐 굉장히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온도도 좀 낮추고요. 전기도 이제 좀 저희가 보통 한 60V 이상 사용하는데 한 50V 정도 낮추고 이제 좀 길게 하죠. 길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약하게 하고 길게 하면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뭐 수동보다 빠르면서도 이제 할 수가 있는 방식 중에 하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오히려 가끔은 이제 좀 세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 높이고 좀 세게 해서 나노 파티클은 사실 뭐 GFP랑은 좀 다르니까 뭐 온도 높인다고 문제는 안 되잖아요. 아싸리 좀 세게 한 다음에 짧게 그래서 뭐 한두 시간만 하고 그다음에 패시브를 그냥 하루 정도 해주면은 이제 좀 더 아마 좀 안정적이게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컴비네이션 한다는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되게 클리어링 안 하면서 하는 거를 제가 사실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만약에 효과가 더 좋다고 보이는 뎁스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 사실 그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나노 입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보존 두께가 한 200, 300마이크로 이하다 하면은 저희는 당연히 투명화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일이니까, 그리고 뭐 로스가 생기는 거니까 생조직 가지고 바로 그냥 하시는 게 더 좋죠, 사실은. 그 맥시멈 정도 되는 두께가 한 300마이크로 이상 되면은 좀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300마이크로까지는 했는데 이제 그 이상은 좀 힘들다고 본 게 이제 아무래도 얘는 이제 리피드 베리어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티바디가 아무리 전기를 밀어넣어도 이제 그 이상은 사실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폴로시티랑 관계가 있는 건데 이제 약간 조직이 좀 얽히설키한 거다. 그런 거는 좀 더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200마이크로 정도가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전기로 밀어넣으시고. 억지로 사실 좀 밀어넣는 거잖아요. 네. 이게 투명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패시브로 그냥 하면 이거 절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20마이크로, 30마이크로 거쳐야 안 들어가죠. 아무리 오랫동안 담가놔도 사실 리피드 베리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프리트리트 좀 한 다음에 구멍을 처음엔 좀 내줍니다. 약간 프리트리트 좀 해서 구멍을 살짝 겉에 내준 다음에 얘가 바뀐 다음에 전기로 밀어넣으면 한 200까지는 들어가더라는 게 이제 저희의 이제 실험 결과고요. 대부분 엔티바디가 브레인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0마이크로나 200마이크로미터로 섹션 하는 데 있어서 네네. 바이브라톤 말고 혹시 다른 걸로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사실상 저희가 회사에 있는 게 바이브라톤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만 해봤고, 일반적으로 조직이 저희가 이제 얇게도 해보려는데 50마이크로가 아마 바이브라톤에서는 가장 얇게 자르는 거고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꺼운 거는 사실 상관없고 바이브라톤 뭐 1mm까지 다 자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얇은 거 자를 때는 사실 50 마이크로 이하로 가면은 사실 샘플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커버 글라스를 쓰는 방식이 사실 좀 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10 마이크로 이런데 이거 뭐 굳이 뭐 저희 거를 사용 안 하고 수동으로 해도 사실은 이제 나오는 결과니까. 네. 예. 근데 한 50 마이크로만 돼도 이제 엔티바디가 안 들어가잖아요. 네. 잘 안 들어가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저희 장비를 사용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한 20 마이크로짜리 아주 얇은 샘플로 하고 싶다 하면은 아마 크라이오 스타트밖에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저희가 따로 이제 얇은 거 용으로 따로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얇은 것들은 이제 C 멀티라는 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있는데 50 마이크로짜리를 이제 보통 많이 하고요. 이제 200 마이크로까지 하고 있는데 50 마이크로, 200 마이크로 뭐 같은 홀더를 써도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50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저희가 해봤을 때 한 15분이면 연습이 끝나요. 고맙습니다. 그 자료도 잘 제공해 주셔가지고 예. 자료를 이렇게 다시 곱씹어 보면서 또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취합을 해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